자, 이제 내용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소설의 내용 요소라고 하면 쌤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인물, 사건, 배경을 종합한 줄거리, 소설의 줄거리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소설은요, 여러분들 인물 그 자체도 조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물들 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이래. 배경도 좀 중요합니다. 배경. 자, 배경에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실 이 제목부터 약간 의미가 좀 있거든요. 사실 이 제목 그 자체가 이게 소설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입니다. 이게 소설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게, 제목이 서울 1964년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서울 1964년 겨울일까? 하고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작가가 이렇게 배경을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따가 우리 내용 요소를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저 뒤에 학습지 이제 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요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아무튼 소설의 배경은 바로 서울 1964년 겨울에 있었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물들을 좀 언급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지만 이 소설이 펼쳐지는 그 배경, 여기도 이제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의 이동, 그지? 공간의 이동에 조금 이제 신경을 쓰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는 처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선술집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선술집. 자, 이 선술집이 어떤 술집이냐면, 정식으로 어떤 점포가 있어서 막 술을 팔고 그런 데가 아니고요. 그냥 길가에 지금 얘기하자면 포장마차 같은 데예요. 가볍게 앉아서 아주 가벼운 안주를 갖고 그냥 술 한 잔을 가볍게 마시는 곳이 바로 그냥 선술집이거든요. 그런 선술집에 나라는 인물이 퇴근길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단 공무원입니다. 말단 공무원이고,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는 말단 공무원이고, 좀 가난한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상경을 해서 뭐 육사 시험에 지원했었는데 그게 떨어지고 나서 이런 좀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누굴 만나게 되느냐? 안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안, 성이 안 씨인가 봐요. 이 안은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 그 당시로서 이제 대학생이라고만 해도 가방끈이 되게 긴 건데 대학원생이에요. 게다가 집이 좀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와 안이 만나게 되고, 이 선술집에서 대화를 나누거든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 이런 식입니다. 나가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안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파리. 뭐 프랑스 파리를 이야기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날아다니니까 원래 파리 있잖아요.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안이 또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김영, 성 김씨인가 봅니다. 김영, 꿈틀거리는 걸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꿈틀거리는 걸 좋아하냐고 물으니까 나는 여자의 아랫배가 참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참 음탕한 얘기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아니죠. 굉장히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무의미한 이야기고, 여러분들 이제 쌤이 전문을 실어놨습니다. 여기 전문 실어놨으니까 꼭 읽어보길 바라고. 이걸 안 했네. 멈춰놓고 읽고 나서 다시 이 이야기를 들으세요. 알겠죠? 자, 멈춰놓고 읽어봅니다. 자, 읽었죠? 자, 무의미한 이야기고 굉장히 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피상적인 이야기이면서 가치도 없어요. 가치도 없고 비생산적인, 아무튼 이런 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이야기들. 이런 거예요. 뭐 나는 지나가던 전철 바퀴에 파란색 불꽃이 5번 튀는 거 봤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죠?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둘이 막 하나는 대학원생이고 하나는 공무원, 뭐 말단 공무원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성인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별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재미가 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이제 죽이 잘 맞았는지 이제 나가서 이제 정식으로 한잔 합시다 하면서 가게를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누굴 만나게 되느냐? 이 사내가 말을 걸어옵니다. 이 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 하면 서적 외판원입니다. 외판원. 이 서적 외판원이에요. 이 사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자기도 여기에 끼일 수 있겠냐면서. 나도 이제 돈이 좀 있긴 한데 나도 여기서 좀 끼어서 같이 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와 아는 이 사내가 끼는 걸 썩 유쾌해 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이제 약간 업이 되고 흥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술자리에서 만나면 되게 이야기가 재밌게 흘러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사내를 보니까 뭔가 좀 힘이 없고 슬퍼 보이고 씁쓸해 보이는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썩 유쾌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자리를 같이 일어나서 거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저 선생님이 임의상 구분해 놓은 1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거리로 나아가요. 거리로 나가는데 거리에 이제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뭐 많은 광고판과 아주 반짝거리는 네온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판에 있는 뭐 그 광고 모델들, 뭐 네온 사인 반짝거린 것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거리를 떠돌다가 이 사내가 저녁 먹었냐라고 하니까 둘을 먹었다고 하거든요. 나와 아는. 근데 자기는 이제 못 먹었으니까 뭘 먹으러 가자. 내가 내겠다라고 하는데 아는요. 그럼 난 별 생각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나가 아유 그래도 옆에 있어 줄 테니까 가서 식사를 하시죠 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느냐? 중국 요리집으로 갑니다. 이 중국 요리집으로 가요. 근데 이 중국 요리집에 이제 들어가면 어떤 구조였냐면 아주 작은 방으로 칸막이가 나눠져 있는 방입니다. 그 방 안에 세 명이서 앉아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내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내는 이제 서적 외판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뭐 2, 3년 전에 하고 아내와 이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아내가 급성 뇌막염이라고 합니다. 그 급성 뇌막염에 걸려서 결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내와 결혼을 했을 때 친정이 어딘지도 몰랐고, 그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다가 팔아버리게 됩니다. 시체를 팔아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게 뭐랄까 이제 전통적인 사상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꼭 이제 건져 올려서 또는 이제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해서 땅에다 묻고 장사를 지내줘야 죽은 사람이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는요, 이 아내의 시체를 팔고 그 시체에 뭡니까 의사 지망생들이 머리를 가르고 여기에 대한 걱정을 막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시체를 팔고 돈을 꽤 받았거든요. 이 받은 돈, 그리고 돈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죄책감 같은 걸 느끼고 있음을 이 안과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게 결국 뭐 때문이었겠습니까? 오늘 자기 아내가 죽었고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이야기. 오늘 자기 아내가 죽었고 그 아내를 병원에다 팔고 돈을 받고 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 거기에 대한 위로와 위안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선술집에서 만난 이 나와 안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와 안의 반응이 어떠냐? 굉장히 싸늘합니다. 굉장히 싸늘하고 딱 선을 긋고 위로와 위안을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사내가 그게 이제 또 어떤 모습에서 드러나냐면 중국 요리집 딱 들어갔을 때 사내가 이제 보통 이제 뭐 그냥 따라가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사겠다고 음식을 시키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결국 뭐 사양을 하다가 뭐 비싼 거 시켜도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는 끝까지 아유 아닙니다 라면서 극구 거부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 거부하는 모습이 정말 이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관되기 싫다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부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내는 결국 위로와 위안을 받는데 실패를 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요 중국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결국 뭐랄까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사실 이 부분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3부분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거리로 나옵니다. 거리로 나오는데 셋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결국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거리를 떠돌아요. 양품점에 들어가서 이 사내가 자기 돈 있으니까 뭐 넥타이 하나씩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넥타이를 사기로 하고, 아내가 생전에 귤을 좋아했다라고 하면서 귤을 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이제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 남자가 사내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자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자기 아내를 결국 이제 그 아내 시체를 판 곳이잖아요. 아내가 죽은 곳. 글로 가자는데 안이 옆에서 극구 말립니다. 이미 늦었다고. 그러면서 뭐 이제 어디로 가느냐. 갑자기 옆에서 이제 그 소방차 2대가 사이렌을 울면서 지나가거든요. 결국 이 사내가 저 소방차를 따라가자라고 하면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불난 곳에 가서 이 세 사람 불구경을 하게 됩니다. 불구경을 해요. 불구경. 이 불구경을 할 때도 이 나와 아는요, 사실 이제 불이 났다라는 것은 타인의 불행 아닙니까? 타인의 불행. 그리고 불이 났다라는 것은 타인의 불행인데, 나와 안을 포함해서 거기 이제 주변에 불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그 불을 봐요. 심지어 나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그 불이 좀 오래 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타인의 어떤 불행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내는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 사내는 이 불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냐면 아내의 환상을 봅니다. 아내가 막 그 뇌막에 머리가 아프다고 막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막 불로 막 뛰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내를 막 말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내가 불 속으로 뭘 던져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내 환상을 보고 불 속으로 뭘 던져버리는데, 뭘 던지냐면 불 속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아까 쓰고 남은 그 돈을 던져버립니다. 사실 이 사내가 이 중국 요리집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오늘 이 돈이 다 써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내 옆에 좀 있어 달라. 돈을 다 쓸 때까지만 좀 있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그래도 꽤 남아 있었는데 그 돈을 그냥 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이 불 속으로 던졌다라는 요 행위도 사실 의미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그 중국 요리집에서요,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꺼낸 것도 뭘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위로와 위안을 받고 싶어서 그랬었던 것인데, 이 나와 아는 동행자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히 관심도 안 보이고 위로와 위안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은 돈이 유일한 이 셋의 어떤 연결고리였던 돈을 불 속으로 던져버렸다는 것은 결국 이 뭡니까? 이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죄책감, 그리고 그 좌절감, 불행감, 그것을 위로와 치유받지 못한다라는 좌절감. 그죠? 그 좌절감이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사내는 불 속으로 돈을 던져버립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3가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3가지 이야기예요. 자, 4의 내용부터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불구경을 하고 이제 결국 이제 돈을 다 써버린 셈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가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와 아는 이 아저씨와 더 이상 얽히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사내에게 이 작별을 해요. 그지? 그 작별을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그만 만나자. 우린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내가 이 나와 아는 오늘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섭다고 결국 이 두 사람을 붙잡습니다. 붙잡은 것도 결국 뭐 때문이었겠습니까? 나와 아내에게 끊임없이 나를 좀 위로해달라. 우리 함께 있자. 그지? 위로와 위로안을 바라는 거였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고 그 시체를 병원에 팔았고 그리고 그 돈을 받고 그 1년의 그 과정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정상적인 상태 아니었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라도 붙잡고 싶었을 것인데 그게 나와 아니었고 그래서 사내는 이렇게 위로 위안을 받고자 붙잡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사내가 이제 돈을 다 던져버렸잖아요. 아까 서적 외판원이라고 했죠. 책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피곤하다고 이제 여관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다들 가서 자자고 이제 여관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어딜 들리냐면 외상값 이제 책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책값을 받아야 되는 어떤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사내가 이제 그 밤중에 배를 눌러서 밀린 책값 받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집주인한테 책값도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책값 달라고 막 이렇게 비명처럼 외치는 그 모습, 굉장히 좀 안 된 모습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는 거기에 딱히 어떤 감흥이 있다거나 아는 계속해서 이 아저씨를 말린다거나 굉장히 좀 차가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여관에 갑니다. 자, 여관에 가게 되는데 자, 요 여관에서의 장면이 어떻게 보자면 이 작품의 어떤 이 작품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내, 서적 외판원 이 사내는요, 이 혼자 있기가 무섭다고 하면서 나와 이 아내에게 같이 있자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방을 쓰자. 같은 방을 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방을 쓰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제 이 사내가 조금 불쌍한 거예요. 그죠? 좀 안 됐기도 했고. 그래서 좀 동정심에 좋아요. 같은 방을 보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는 끝까지 혼자 방을 쓰기를 원합니다. 피곤하다고. 빨리 자고 싶다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방은 결국 이제 혼자 쓰기로 해요. 같은 방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제 이 사내가 좀 걱정이 되니까 뭐 같이 이제 화투라도 사서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는 그것도 거부를 하고 혼자 방에 들어가 버려요. 자, 혼자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는데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잡니다. 아주 푹 자거든요. 근데 아침이 되어서 아니 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남자가 죽어버렸다. 자살한 거예요.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둘은 여관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오는데 나가 방에서 이런 장면을 봅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방바닥에 개미 한 마리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을 이렇게 빼버리고 피해버리고 이 도망치듯이 나가버립니다. 자,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이따가 형식 이야기를 할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개미 한 마리가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피해버리고 도망치듯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은 다시 거리로 나가게 되죠. 거리로 나가는데 자, 이 거리에서 아침 되어서 이제 결국 이제 헤어지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죽을 줄 알았다고. 이 아저씨가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살을 짐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살을 짐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혼자 놔두는 것 그럼 괜찮을 줄 알았다는 거야. 혼자 놔두면 괜찮을 줄 알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린 25살인데 너무 늙은 것 같지 않느냐, 너무 늙은 것 같지 않냐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 밖에서 유리창 밖에서 혼자 서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아내 모습을 봐요. 여러분 저 학습지에 그 아내 그 주요 인물 알아보기 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아내 소개에 보면 삶에 대해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거기 뒤에 보면 자기 구원 시도하는 인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주의적이고 굉장히 냉소적 인물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자면 이제 그 뭐랄까 나름대로 어떤 그 사내를 그러니까 그 아저씨를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해서 그러니까 아저씨를 혼자 두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그 각자 방을 쓰라고 한 거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막 욕을 이 육두문자를 뱉으면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시도했다라는 것이 이를 혼자 놔두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배려였고 그걸 통한 어떤 뭐랄까 그 사내를 구원하고 그것이 또 자신의 어떤 배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붙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냉소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인물만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일말의 여지를 붙이는 인물이긴 한데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형이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학습지 6페이지입니다. 그지? 거기 마지막 그 페이지를 펼쳐보면 이 작품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 자, 이 작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쌤이 좀 추려 놓은 것인데 그 내용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거기 보면 두 번째 있는 등장인물의 태도입니다. 태도. 자, 그 태도적인 측면을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누구? 사내와 그다음에 나 그리고 안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각각의 태도를 좀 살펴보면 아까도 쌤이 이야기했지만 그 마지막 장면 여관에서 방에 들어갈 때 그 장면을 떠올리면 딱 됩니다. 사내는 이 두 사람에게 뭐랄까 어떤 소통을 시도해요. 이제 위로받고 싶다는 것 자체가 뭔가 소통을 하고 나누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과 뭔가 유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이런 어떤 소통을 지향을 합니다. 유대 관계를 지향을 해요. 맺고자 하는 유대 관계를 지향합니다만은 나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게 뭔가 동정심을 느끼긴 해. 그렇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결국에는 아내 의견대로 결국에는 자기 혼자 사내와 방을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꿈도 안 꾸고 잘 잡니다. 결국에는 외면해 버리거든요. 그죠? 외면해 버리고 요거는 이제 이따가 봐야 됩니다만 먼저 보죠.
여러분들 5번에 보면 5번에 개미와 나의 행동이 담긴 얘기. 아까 쌤이 약간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개미가 그 나의 발 쪽에 이제 걸어오는 거를 싹 피해버리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그 마지막에 쌤이 밑줄 쳐놨습니다. 나는 끝내 사내의 죽음은 물론이고 주변에 어떤 일에도 연관되기를 원하지 않는 어떤 거거든요. 결국엔 나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죠? 그리고 모르는 누군가와 연관되기 싫어하는 그런 인물인 겁니다. 외면을 그러잖아요. 이런 태도가 드러납니다. 아는 어떻냐? 아는 처음부터 이 사내가 합류할 때부터 굉장히 냉소적인 인물이에요. 끝까지 차갑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내와 나와 안, 사실 이 두 사람 간의 유대관계도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둘도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였으니까. 그죠? 이들의 관계가 전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 그죠? 인물의 어떤 태도와 그 어떤 이야기에서 결국 이 단절되어 있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인물의 태도적 측면에서 요런 인물들이다라는 거, 그죠? 이게 여러분들 이제 아까 얘기했죠. 김성옥의 어떤 작품 세계, 1960년대 개인주의적인 산업화로 인해서 피폐해진 그 사람들의 어떤 병든 심리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소설의 장치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이 끝까지, 이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이름이라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나는 성이 김씨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김영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리고 아는 뭡니까? 이름이 안 나오고 성만 나와요. 그리고 사내는 이름조차 안 나옵니다. 그죠? 익명으로 처리돼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요즘 이제 인터넷 악플 이런 문제를 언급하면서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익명성, 인터넷의 익명성. 이게 어떻게 보자면 현대 사회의 어떤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 사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긴 한데 이 익명성이라는 것은 결국 뭐랄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놓지 않고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긴 한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에서 파생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통 자체가 굉장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지? 어떤 표면적일 수밖에 없고 진지한 관계로 발전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베나 요즘 DC나 이런 데 보면 누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합니까? 그죠? 안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좀 어떤 문제의 요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 이름을 이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현대사회 익명성,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현대사회의 어떤 사람들끼리 어떤 피상적 관계, 그지? 가치가 없는 관계,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잘 소통이 되는 것 같지만 그 결국에는 안 되는, 그치? 이런 결국 어떤 현대 사람들의 모습, 현대 사회의 모습, 1960년대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가 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소설적 장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익명성이고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 거기 봅니다. 자, 네 번째, 요게 이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배경에 대한 이야기. 아까 이제 쌤이 요 형식적 이야기에서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네 번째 제목의 의미 봅니다. 자, 배경 이야기, 제목의 의미. 제목이 뭡니까? 서울 1964년 겨울이란 말입니다. 자, 1964년 1960년 됐잖아요. 그죠? 4.19가 1960년 4월 9일에 있었고 5.16이 그 한 해 뒤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964년이라는 것은 1960년대 딱 지정해서 이렇게 한 이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1960년대의 아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주 억압적이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지? 만약에 이 1964년이라고 해도 만약에 뭐 봄, 여름이라고 했다면 이 이야기의 어떤 배경과 사실 잘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겨울이잖아요. 아주 엄혹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춥고 엄혹한, 그지? 근데 거기에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차가운 계절인 겨울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자체가 정치적으로도, 그지?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차갑고 아주 혹독한 그런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이 도시가 주는 어떤 상징성, 뭡니까? 산업화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눈 감고 있으면 뭐 코 베어간다, 귀 베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 그지?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유대관계가 뭐 중심지이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많고 피상적이고 단절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서울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제목, 이 배경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 3번도 한번 보기 바랍니다. 3번. 3번도 보면 여러분들 쌤이 아까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그 쌤이 공간을 계속 체크를 했잖아요. 메모 표시를 하면서. 이제 거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공간도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도. 제일 처음에 나왔던 선술집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냥 대충 해놓은 술집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냥 대충 천막 쳐놓고 아주 가벼운 선술집. 그게 뭘 의미하느냐? 1960년대 안정되지 못한 시대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도 보면 광고가 나오고 막 네온산이 깜빡거리는데 그게 뭡니까? 자본주의의 소비 지향적사. 광고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사람들이 물건 사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소비 지향적 삶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거리에 거지가 이렇게 막 바위처럼 엎드려 있다고 표현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지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냥 막 지나갑니다. 타인에게 굉장히 무관심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해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요리집도 칸막이로 나눠진 작은 공간,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이미 그 작은 공간 또 칸막이로 나눠져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고, 그런 어떤 현대인의 인간관계 한계성을 부각시키는 장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현장, 불구경을 가서도 그 불구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나와 안의 모습은 굉장히 무미건조합니다. 타인의 행복, 타인의 불행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도시적인 개인주의의 무기력함, 뭔가 불을 끄려고 노력한다든가 도와준다거나 뭐 안타까워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개인주의적인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여관에서도 이걸 이야기 안 했네요. 여관에서 나는 들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요, 쑥밖에 옛날에 쑥밖에라는 걸 적었나 봅니다. 누가 잤는지. 거기에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전화번호, 그지? 거짓 직업 이런 것들을 적어요. 거짓으로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거기 일하는 뭐 사환이라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걸 용인해 줍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익명성. 그지? 그런 것도 드러나고, 그지? 거기 보면 또 뭡니까? 결국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각자 방으로. 거기에 대해서 오는 어떤 소통의 단절, 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간이 바로 여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여관이라는 공간, 그지? 마지막에 나오는 이 여관이라는 공간이 작가가 이 이야기,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이렇게 딱 집약적인 어떤 대표적인 주제가 딱 담긴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더 읽기 자료로 서울 1964년 겨울을 김승옥이라는 작가의 이야기부터 내용 요소 그리고 형식 요소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김승옥이라는 작가의 데뷔작인 만큼 그의 어떤 작품 경향이 굉장히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고, 그 지금의 시점에서 봐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굉장히 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우리 교과서에도 아주 자주 언급되고 기출문제도 언급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를 열심히 해두길 바랍니다. 쌤이 아까 앞에서 작가 소개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이 김승옥의 또 다른 작품, 무진기행, 또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요거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작품이니까 요것도 한 번씩 꼭 읽어두길 바랍니다.
물론 읽을 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김성옥의 작품적 경향, 그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